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24편 고대 일본의 개화를 이끈 백제인. 백제가 일본 열도에 전파한 문화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불교 문화였습니다. 백제가 외국에 불교를 전해준 때는 제26대 성왕 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본 서기를 보면 서기 552년에 백제의 성왕이 외국의 왕에게 불상과 불경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국서를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제의 성왕이요, 서부 소속 달솔 놀이사치계를 외조정의 사신으로 보내는 편에 석갑을 금동상과 경론 몇 권을 보내는 바이요, 짐이 보내는 이 법은 여러 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요,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나 끝이 없는 복덕과 과보를 생겨나게 할 수 있으니 이 오묘한 법은 멀리 천축으로부터 사만에 이르기까지 그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은 이가 없었소이다. 그러니 이 불법을 두루 유통하여서 부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오. 성왕의 국서를 읽은 흥명천왕은 뛸 듯이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가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일본 고대국가 형성의 주요 무대였던 아스카 지방에 백제의 불교 문화가 전파되면서 이른바 아스카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백제 불교 문화가 아스카 일대에서 이제 크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또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종교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교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축 기술자들이 가야 되고, 또 가서는 벽화도 그리고 부처님상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도 가게 되고, 또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가도 가야 되고, 이 종합예술이 되는 것이 불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그 문화가 백제에서 일본 열도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나라 지역에는 이제 물론 고구려 문화도 들어와 있고 신라 문화도 부분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이제 뒀던 것이 백제 중심의 불교 문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부여 지역에 있었던 백제 불교 문화의 한 부분이 고스란히 옮겨갔다. 일본 열도 나라 일대로 옮겨갔다. 백제인들이 대거 이주한 나라 분지의 아스카 지방에서 꽃피웠다 해서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 이 아스카 지방은 지형지세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라현의 그 나라라는 도시 이름이 우리가 우리나라 할 때 쓰는 그 국가를 의미하는 나라로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백제에서 외에 건너간 불교가 단순한 종교 전파의 의미를 넘어서 일본 고대 문화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불교를 전해준 사람들도 백제인이었지만 그 불교를 일본 열도에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백제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본서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백제 왕이 불상과 불경을 보내면서 불법을 받아들이기를 권하고 있는데, 침이 예로부터 이처럼 미묘한 법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불상의 생김새가 단아하고 엄숙하니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서 예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흥명천왕이 이렇게 물으니 대신에 즉위에 있던 소관오 이남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백제뿐 아니라 서쪽 번국 여러 나라가 한결같이 모두 불법을 받아들이고 불상에 예배하는데 우리만 어찌 홀로 거스르겠사옵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모노노베 오코시와 모노노베 모리아가 입을 모아 반대를 하고 나섰다. 아니될 말이오. 우리나라가 전하를 다스리는 것은 항상 천지사직에 모신 180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며 섬긴 덕분이라는 것을 잊었단 말이오. 폐하, 바야흐로 지금 바꾸어서 번국에서 온 신을 섬긴다면 국신의 노여움을 부를까 두렵사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소관오 이남에게 일단 맡길 것이니
시험 삼아 예배하도록 하라. 소간호 이남해가 무릎 꿇고 받아 기뻐하였다.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절로 삼았으며 삼가 출세간에 업을 닦았다. 그런데 그 후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져서 치료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모노노베가 천왕께 말했다. 지난날 신의 계책을 따르지 않으시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 싸웁니다. 더 늦기 전에 예전으로 돌이킨다면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옵니다. 불상을 빨리 던져버려 삼가 후일의 복을 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모노노베의 말대로 시행하라. 이에 불상을 난파의 굴강에 던져버리고 또 사찰에 불을 넣으니 다 타버려 남은 것이 없었다. 앞에서 간추려 소개한 일본서기의 내용은 백제에서 건너온 불교를 받아들이냐의 여부를 두고 외조정에서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불교를 받아들일 것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소가라는 성씨를 가진 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웅진성 초기에 귀족들 간의 내분, 정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가지고 일본 열도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던 그가 이제 나라 분지는 소가 지역에 틀을 잡게 되고, 결국 이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오고 또 일본 열도 내의 어떤 힘을 이제 비축을 해서 외조정의 어떤 권신으로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소가시 가문은 이제 백제에서 원제 집안이 되기 때문에 백제 문물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백제하고 어떤 친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친백제적인 입장에서 이제 백제의 어떤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을 이제 섰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학 교수는 이 소가시 일파를 백제의 웅진천도 초기에 귀족들의 내분 때문에 일본 열도로 망명한 세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내용을 잠시 살펴보죠. 이제 머지않아 우리 백제 왕성이 무너지겠구나. 나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겠지만 태자는 이곳에 있다 함께 죽으면 나라에 이익이 없을 것이니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게 하라. 계로왕의 명에 따라 태자 문주는 목현만치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자 계로왕은 태자인 문주를 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가 바로 웅진의 세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오른 제22대 문주왕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문주 태자를 호위하여 궐 밖으로 빠져나왔던 목현만치라는 인물이 이 이후부터 종적을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웅진천도 이후 귀족들 간에 내분이 생겼을 것이고, 그 결과 목현만치는 일본 열도로 망명을 하고 외국으로 건너간 목현만치 일행은 지금의 소가 지역의 터를 잡고 외조정의 실세로 성장하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백제로부터 전해온 불교 수용과 관련하여 외의 조정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를 했던 세력이 모노노베라는 성씨를 가진 호족 세력인데, 소가시 세력이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외국에 불교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쇼토쿠 태자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쇼토쿠 태자는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쇼토쿠 태자하고 이 소가시 집안은 또 결합이 돼 있어요. 이 혈연 관계가요. 소가시 세력의 그 여성들이 천황과 혼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얽혀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싸움을 하기 직전에 서원을 합니다. 모노노베 시세력을 타도하게 되면 이제 그 절을 지어서 열도 내에 불교를 흥룡시키겠다. 그래서 모노노베 시세력을 제압하고 나와서 세운 최초의 관립 사찰이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 사천왕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조정이 백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열도로 미리 건너가서 조정의 실세로 자리 잡고 있던 소가시 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불교 도입을 두고 세력 경쟁을 벌였던 두 세력 중에서
백제계의 소가씨 세력이 상대인 모노노베씨 세력을 제압하면서 일본 열도에 사찰이 들어서게 되는데, 당시 외의 귀족들이 백제에서 건너온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스카사라는 사찰에 사리함을 안치하는 행사의 모습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두학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아스카사의 완공을 앞두고 사리함을 목탑의 가운데 기둥인 찰주 속에 안치하는 행사에서 소가노 우마코를 비롯한 100여 명의 어떤 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모두 백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 한결같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외에서 백제 불교 문화 수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외인들에게는 백제 문화가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백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 좋아했다. 이야, 정말 멋있다. 그만큼 그 백제는 큰 나라이자 그런 그 외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제가 외주정의 불교를 전파하면서 야마토 정권에 미친 백제 문화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외인들은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는데 외왕의 거처를 구다라 대궁, 즉 백제 대궁이라고 했고, 왕이 죽으면 그 신 안치소를 구다라 대빈, 즉 백제 대빈이라 칭했으며, 왕실의 사찰을 구다라 대사, 즉 백제 대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접도로 붙인 구다라, 즉 백제라는 말은 큰 것, 선진적인 것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를 이제 구다라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 이제 큰 나라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큰 나라, 대국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내가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에게 백제는 크게 보이는 거죠.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오고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동경의 대상으로서 일본에 있는 이제 여승려들 이런 사람들이 백제 유학을 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백제 땅에 와서 살고 싶다. 그곳에 가서 한번 누리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 열도에 백제사라는 이름을 가진 절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5대 백제사라 해서 5군데의 백제사를 꼽습니다. 그 하나는 나라 근처에 있는 백제사, 그것이 아마 제일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백제사는 지금은 탑만 남아 있고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나라 근처에 있는 백제사에는 왕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왕이 거기 가서 기도드리고. 그건 뭐냐면 초기에 말은 불교의 일본 황실들이 신앙을 했다고 할까? 그리고 한 황장관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던 일도 있고 그래요. 임동건 중앙대 명예교수가 거론한 나라현의 야마토 백제사 외에 또 다른 백제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세스국 백제군에도 제사가 있다. 백제군은 지금의 오사카시 이쿠노구이다. 백제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 백제와 인연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교포들의 집단 거주지역이며 백제역, 백제소학교, 백제상해를 비롯하여 백제교라는 이름의 다리도 있다. 경내에 선광당이 있는데 이것은 백제 의자왕의 아들 선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오사카부 가와치국, 지금의 히라가타시의 사적으로 지정된 백제 사지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백제왕 신사가 있다. 의자왕의 아들 풍의 후손들이 살았으며 백제사는 그 일족이 세운 사찰로 보인다. 지금은 사찰 건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빈 터만 전한다. 사가현 애지군 아이도천에도 백제사가 있다. 백제의 명승 해총, 도흠, 관륵 등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천지천왕 4년에 백제의 왕자가 와서 이곳에 머문 일이 있는데 그 후로 백제사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의 나가노현 나가노시 원선정에 법당의 규모가 웅대한 성광사가 있는데 본래 이름은 백제사이다. 이 절의 유래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성왕이 552년에 불상을 보냈는데 지금 이 절의 본존인 일광삼존의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난파강에 버려져 있던 것을 가져다 모시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번에는 백제 전문 인력의 일본 열도 파견의 주기와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인은 백제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찾아온 사신이옵니다. 백제 사절단 다녀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급히 찾아왔는고? 대왕마마께서 군사와 전쟁 물자를 지원해 주시도록 청하셨사옵니다. 여기에 대왕마마의 국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어디 보자. 백제국 왕이 청한 군대는 바라는 대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좋은 말 2필과 배 2척, 활 50장, 화살 50굴 선물로 줄 것이니 가져가도록 하라. 더불어 백제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우리도 사신을 딸려 보낼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의박사, 역박사 등은 순본에 따라 교대를 해야 하니 새로운 박사들을 보내주도록 백제 왕에게 청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데 필요한 복서와 역본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도 꼭 보내주도록 청할 것이니라. 일본서기 흔명 14년조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이채로운 점은 백제가 학문과 전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외구의 조정에 파견한 오경박사나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의 어떤 관직 운영 시스템 속에서 이제 정말 파견 근무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열도라고 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모국에 빨리 가고 싶고. 백제 관직 운영 시스템 속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큰 틀 속에서 봐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외인들은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돌아갔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런 것을 후임자가 가지고 오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알았다 하고요. 이들은 이제 일본 열도에 와 있을 때는 융숭한 접대를 받는 거죠. 일본은 기술이라도 이런 것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물산이 풍부한 곳이에요. 농작물이고 날씨가 온난다습하기 때문에 잘 자란단 말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일본서기 내용 중에서 백제의 성왕이 외왕 흔명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당시 백제의 형편은 고구려와 신라를 모두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지원을 해달라는 성왕의 요구에 대해서 외왕이 두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외조정의 인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어떤 보답하고 싶은 그런 이제 기회를 좀 조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제는 고구려하고 싸우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화살대라든지 기초적 이런 군수품 또는 심지어는 이제 554년 관산성견투에 왜군 1,000명이 동원됐다 이제 몰살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용병식으로 외병들이 차출된다든지 백제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공동 운명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백제가 불리해져 가지고 외인들에게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백제가 잘 살고 힘이 강해져야만이 이제 갯불도 쬐게 되고 잔재미를 또 얻을 수 있는 어떤 수혜국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외란 말입니다. 백제의 선진 문물을 어느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외조정이 어느 만큼 백제에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일대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외가 백제의 선진 문화 세례를 받아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제를 공동 운명체로 여기게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백제가 일본 열도에 불교를 전해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전파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와 사상, 건축기술, 미술, 공예 등 여러 다방면의 문물이 종합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음악 혹은 무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612년에 해당하는 일본서기 기록을 들춰보기로 할까요?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하였는데
오나라에서 배워서 춤을 출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쿠라이에서 지내게 하고 소년들을 모아 기악에 무를 배우게 하였다. 미마지가 중국에서 배워 전수했다는 이 기악무는 우리 산대 가면극과 같은 것인데 불교 표구를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고 또 이런 불덕을 널리 알리는 데 사용하는 춤이 기악무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 가면극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에 2002년 봄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나라에서 미마지 기악무 재연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마지가 이제 백제에서 가지고 간 기악면, 그러니까 이제 오칠한 가면,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백제 공예의 높은 수준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마지가 보급한 이제 백제의 기악과 가면, 이것은 이제 외에 보급돼서 궁중이라든지 또 불교 행사, 또 민속놀이에도 많이 이용이 됐던 것이죠. 미마지의 기악 전수를 기록한 일본석이 바로 그 페이지에 또 하나의 이채로운 기록 하나가 올라 있습니다. 백제에서 귀화하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과 몸에 흰 반점이 있어서 백나병자 같았다. 백나병은 피부가 버짐처럼 하얗게 변하는 나병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다 가운데의 한 섬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만일 저의 얼룩진 피부가 보기 싫어 섬에 버린다면 얼룩소나 얼룩말은 어찌 나라 안에서 키우겠습니까? 저에게는 조그만 재주가 하나 있는데 산악의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머물게 하고 써주시면 나라에 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를 섬에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남쪽들의 수미산의 모형과 오교를 만들 것을 명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노자공이라고 불렀다. 이 백나병자가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수미산이란 실제하는 산이 아니라 불교의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불교 설화석의 이상향이며 오교란 중국풍의 돌다리, 즉 석교를 일컫습니다. 백제에서 온 이 사람이 가진 재주는 요즘으로 치자면 사물의 생김새를 그대로 본따서 작은 모형을 만드는 미니어처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귀족들만이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몹쓸 피부 질환 때문에 백제에서 살기 어려워 배를 타고 일본 열도로 도피했던 이런 사람까지도 외인들이 신기해야 할 만한 신기술을 한 수 지도해 줄 만큼 백제인들의 문명이 앞서 있었던 것이죠. 다시 불교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일본서기 추고 32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단순하게 불법을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그 불교가 일본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기 624년에 어떤 승려가 자신의 조부를 도끼로 쳐서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외국의 추고왕이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그리고 백제에서 건너간 승려 관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뭐라고 하였느냐? 승려가 자신의 조부를 죽였단 말이냐? 그것도 무자비하게 도끼를 가지고. 이런 자를 어디 승려라 할 수 있겠느냐? 대저 출간자는 머리 숙여 삼보에 귀의하고 갖추어 계율을 지녀야 할 것이다. 어찌 뉘우치고 꺼리는 법 없이 경솔하게 악행을 저지르는가? 모든 절의 승려들을 불러 모아서 잘못이 있는지 철저히 신문하고 만일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벌을 내리도록 하라. 한 사람의 악행 때문에 모든 승려들이 처벌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백제에서 건너간 승려 관력이 외왕에게 표문을 올려서 이렇게 간합니다. 대저 불법은 서국으로부터 한에 이르러 300년이 지나 백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됐을 때 우리 왕은 일본 천황이 지혜가 깊고 사리에 밝다는 것을 듣고 불상과 경전을 바쳤는데 그로부터 아직 100년이 못 되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불교는 서국,
즉 인도로부터 중국 한나라에 전해진 지 300년 만에 백제로 전해졌다. 그리고 백제의 성왕은 외국의 왕이 지혜가 깊고 사리에 박다는 얘기를 듣고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다. 외국은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지 아직 100년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력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승려가 아직 법과 계율을 익히지 못하여 문득 악역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승려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악역을 범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승려들은 다 용서하고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백제 승려 관력의 이런 청을 받은 외왕 추구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우리 도인이 오히려 법을 범한다면 무엇으로 속인들을 깨우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승정과 승도를 임명하여 승려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백제 승려 관력을 승정으로 삼을 것이다. 승정이란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불교 종단의 최고 지도자격이죠. 백제인들이 단순히 불교만 이제 전파해주고 믿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토착화시키고 항구적으로 이제 불교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교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단. 그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승정이라고 하는 이제 우두머리 승려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백제에서 불교 전파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까지 다 구축해 줬다. 그리고 이제 백제인이 아예 또 건너가 가지고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일본 불교의 초기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의 승려들을 직접 백제에 파견하여 계를 받는 방법을 배우게 했다는 요즘식으로 하자면 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했다는 기록도 일본서기에 보입니다. 외의 비구니들 중에 백제에 가서 수계법을 배우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마침 백제의 사신이 왔다. 대신이 백제 사신에게 그 비구니들을 데리고 가서 수계법을 배우게 해서 다 마치면 돌려보내라 라고 하였으나 백제 사신은 백제의 대왕께 아랜 뒤에 허락을 얻은 다음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의 기록을 보면 백제 학문을 배우러 간 비구니들이 돌아와서 다시 사찰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불교는 어느 부분 하나 백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죠. 서기 660년 겨울 10월 백제 사신 귀지가 외주정에 도착하여 외왕 제명에게 백제에서 있었던 비극을 알립니다. 마마, 소인은 백제국의 좌평 귀실 복신의 명을 받고 급히 바다를 건너온 사신이옵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곤란 지경에 처했다는 소문을 짐도 들은 바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하도록 하라. 단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벌레 같은 적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영토를 흔들어 사직을 전복시키고 우리의 대왕 마마와 신하들을 포로로 붙잡아 싸웁니다. 그런데 백제국은 멀리서 천하께서 돌봐주시는 데 힘입어 다시 백성을 모아 나라를 이루어 싸웁니다. 바라옵건대 외국에 머물고 있는 왕자 부여풍을 보내주시고 구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위험에 빠진 것을 도와주고 끊어진 연을 잇는 것은 당연한 법도이니라. 백제국에 환란이 있어 구원을 청하니 어찌 그 뜻을 거역하겠느냐. 장군들은 군사들을 구름처럼 모으고 번개처럼 움직여서 악한 무리를 베고 저 위급한 나라를 구하도록 하라. 백제 부흥군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외왕은 백제 왕자 부여풍을 본국으로 보내면서 5,000명의 군사로 하여금 호위하도록 하였고 뒤이어 군수품을 대거 보내주었으며 3년 뒤의 백강 전투 때에는 1,000척에 달하는 배와
2만 7천 명의 대규모 군사를 파견합니다. 외국으로서는 가히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백제 구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것입니다. 백제로부터 어떤 문화의 젖줄을 딱 쥐고 있었는데 이거 젖줄이 끊어지게 된다. 어마어마한 타격을 이제 외 세력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백제를 복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백제 구원전에 2만 7천 명의 대병력을 이제 출동을 시켜서 백제를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실 300년간에 걸친 어떤 동맹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화의 혜택, 수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백제를 재건해야 된다. 당나라의 전사는 170척에 불과하다. 우리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적선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자, 배를 저 앞으로 돌격하라. 적선을 향해 활을 쏘아라. 그러나 당나라의 선박들이 좌우에서 배를 에워싸고 협공하니 잠깐 사이에 일본의 관군이 계속 배하여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았고 배의 앞뒤를 돌릴 수가 없었다. 해전의 경험이 없던 외의 수군은 백강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뒤이어 백제의 왕성이었던 주리성마저 함락당하고 백제의 풍왕은 고구려로 도망함으로써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제의 패전은 곧 외의 패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지배층을 비롯한 백제인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이주해 갑니다. 이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주민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인들이 3년간에 걸쳐서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처절한 항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백제인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제 어렵게 되니까 외인들까지 가세해 가지고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이제 다 쏟았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이제 공격에 의해서 백제 왕성인 주리성이 함락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백제 땅에서 항전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모국을 이제 버리고 열도로 이제 대거 이주해가는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던 것이죠. 백제의 주류성이 비로소 당나라 군에 항복하였다. 이때 백제 사람들은 백제의 이름이 오늘에 이르러 끊어지게 되었으니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는가? 절해성으로 가서 일본의 군장들을 만나 대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하였다. 일본의 수군 및 백제 좌평 여자신을 비롯한 백성들이 절해성에 이르렀다. 다음 날 배를 띄워 비로소 일본으로 떠났다. 학자들은 백제 유민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는 절해성을 지금의 전라남도 보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해탄을 건너서 북규슈에 잠깐 기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도나이카이로 해가지고 이건 그 일본 내해 열도 내에 있는 내해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분산 배치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외 조정에서도 이제 각 지역을 할당을 해줘가지고 이제 거주하게 해주고 그 백제인들이 한 군데 대거 몰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좀 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의 그 생을 이어가게 됐던 것이죠.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 선광 등을 난파해 살게 하였다는 기록을 필두로 해서 백제의 백성 남녀 400인을 근강국 신전군에 살게 하였다. 백제의 남녀 2천여 명이 동국에 살았는데 승려와 속인을 가리지 않고 3년 동안 모두 관식을 주었다는 기록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외 조정에서 백제의 유민들을 여기저기에 분산 배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유민들을 일본 열도 여기저기에 분산 배치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백제의 고급 문화를 고루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져왔겠죠. 어쨌든 백제 패망 후에 백제의 지배층 유민들이 대거 현해탄을 건너감으로써 그들이 일본에 끼친 문화적 영향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임동권, 이도학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인텔리겠지. 중류 이상이 일본어로 갔지. 예, 그런 또 능력. 가려면 그냥 가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뭐 뱃사공도 있을 테고 배고시기도 있을 테고 시골 농사 짓는 사람은 못 갔을 테거든. 그러니까 백제에서 그래도 헌어라는 상류계층이 살기 위해서, 목숨은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어로 가까운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 가서 일본 상위 사회를 구성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일본 왕실이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주고 그때는 바로 고급 문화니까 일본 서볼 적에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이제 백강패전으로 인해서 이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그 인원들이 열도로 이주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 열도의 가장 큰 백제 문화가 이동해 간 하나의 어떤 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 단위가 넘는 이제 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분산 배치가 되고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문화 현상이 되는 것이죠. 또 그 전대 이제 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 중심, 이렇게 나라라든지 외조정 중심으로 쭉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들이 끼친 문화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럼 당시 외의 조정에서 백제에서 건너간 유민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볼까요? 백제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가 백제 조정에서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를 참고해서 관위를 제수할 것이다. 좌평 귀실복씨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다. 따라서 귀실 집사에게 소구마의 벼슬을 제수하는 바이다.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다가 내분에 휘말려 풍왕에 의해 살해당했던 귀실 복실에 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신의 공을 인정해서 외국에 남아있던 귀실 집사에게 높은 벼슬을 제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귀실 집사는 귀실 복신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귀실 집사를 제사 지내는 그의 신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귀실 집사에게 학직들을 맡길 것이며 병법에 익숙한 공라진수와 목소 기자에게 대산하의 벼슬을 내리고 약을 잘 아는 덕정상과 길대상에게는 소산상 벼슬을, 오경에 밝은 허설모와 음양에 익숙한 각봉모에게도 역시 소산상 벼슬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로 망명해온 백제의 귀족들이 어느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 걸맞는 대접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귀실 집사가 맡은 학직두라는 직책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국립대학 총장이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귀족들에게 이렇듯 능력에 어울리는 관직을 주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그 뒤에다 당시 일본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동요의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귤의 열매는 각각 다른 가지에 열리나 구슬로 삼아 실에 꿰을 때는 같은 한 가닥의 실로 꿰는다. 일본 조정에서 이제 백제인들을 자신들의 이제 정치 체계로 편제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에서 자라고 성장한 인재들을 이제 일본 조정이 요긴하게 활용해서 이제 보배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는 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는 여러 개고 했었는데 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가 이제 어떤 그 기본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 두 개의 어떤 동반자 관계인 정치 세력의 통합. 그로 인해서 이제 백제계 사람들을 흡수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겠는가. 아마 이런 추측도 그냥 해봤습니다. 이제 관작을 제수했다면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백제가 무너졌으니 나당연합군은 필시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이다. 그들이 배를 타고 상륙할 만한 지점마다 성을 쌓아서 방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백제 달솔 출신 다팔 춘초는
장문국으로 가서 성 쌓는 일을 지휘하도록 하고, 억례 복료와 사비 복부는 축자국으로 가서 성 쌓는 일을 책임지도록 하라. 당시 이제 외 조정에서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현해탄을 건너와서 이제 북규슈에 상륙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선을 이제 방비해야 되기 때문에 후쿠오카 쪽에는 미즈키, 수성 큰 이제 제방을 축조해가지고 후쿠오카 평야를 통과하는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 군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선을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이 그 미즈키라고 하는 성은 이제 제방으로 해놓고 그 앞에 또랑을 파가 물을 치워놨어요. 이게 대전차 장애물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쿠오카 평야를 바라보는 이제 그 오노산에는 성을 쌓는데 오노성이에요. 이 성은 이제 백제계 산성이 되겠습니다. 백제 장군이 축조를 했고 또 지금도 그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본 열대는 산성이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백제인에 의해서 산성이 축성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산성들은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성산성과 같은 기법으로 축성이 돼 있어서 백제인의 체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입니다. 백제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주류성이 함락당하자 백제의 귀족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망명길에 올랐는데 왕실 귀족들은 망명을 떠나면서 어떤 물건들을 챙겨갔을까요? 이른바 백제 삼서라고 불리는 백제기, 백제 신찬, 백제 본기 등 백제의 역사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백제의 망명 귀족들은 훗날 일본서기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을 것이고 따라서 일본서기에 신라와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적대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나 허위 사실이 올라 있는 것은 일본서기 편찬에 참여했던 백제 유민의 신라에 대한 적개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라하고 당나라에 대한 어떤 원망, 복수심 이런 것이 불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그 신공항우가 신라를 정벌해서 신라 왕을 무릎 꿇리고 무자비하게 이제 그 모욕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산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그 복수심 이걸 이제 신공항우의 어떤 신라 정벌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이제 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록이라고 하는 분담 소설이 나오는데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외왕에 무릎을 꿇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면 재미있단 말입니다. 통쾌하죠. 일본서기 신공황후편의 신라 관련 기록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는 나중에 신라를 탐색할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마을 사당인 별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말하는데요. 그 유래를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옛날 은산 지역에 심한 괴질이 번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낮잠을 자는데 금빛 투구를 쓴 장수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백제를 지키던 장군이다. 이곳은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맹세하고 싸운 자리다. 내 부하였던 무수한 장졸들의 한 맺힌 시신들이 여기저기에 어지러이 널려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서 그 유골들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영혼을 위로해주면 그 보답으로 몹쓸 돌림병을 물리쳐 주겠노라. 잠에서 깬 노인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흩어져 있던 유골을 수습하고 위령제를 지내니 씻은 듯 괴질이 물러갔다. 이렇게 해서 음력 정월에 산신제를 지낼 때 별신당의 제사를 함께 지냈던 데서 유래했는데 이 은산별신제의 제당에 영정을 걸어놓고 추모하는 인물이 바로 백제재건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귀실복신입니다. 이 은산별신제를 심사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회였던 임동건 교수였습니다. 나는 은산별신제는 내가 말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 아버지 기실복신은 부여에 있고 아들은 일본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봤더니 아들 데리고 일본이 가 있는데 백제가 위기만 봉착하니까 왕실에서 불러들였던 거야. 그런 장면. 응? 와서 나중에 뭔가 그 도침대사하고 백제 부흥을 위해서 하다가 서울도 사회가 나쁘고 죽었어. 그렇게 날론 아버지는 부여 별진당에 있고 아들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아들 관계를 조사하면 무엇이 나올 것 같아? 1997년에 작고한 제1급표 역사학자 김달수 선생 역시 일본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민족문화의 자취를 조사하던 중에 귀실집사의 신사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젊은 사학자 이도학 교수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생전의 김달수 선생이 그 작고 초라한 신사 앞에 눈발을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연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김달수 선생은 이제 경남 김해 출신인데 10대 초반에 단신으로 열돈에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면서 막 사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삼천리지 이것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본 속에는 그 한국 민족 문화의 어떤 을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귀실집사 신사 앞에서 눈발을 맞으면서 무소린 표정을 짓는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그 인상에 남아 있고요. 저도 가보니까 참 백제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물 설고 나서는 이곳에 와서 어떤 생활을 보냈겠는가. 물론 이쪽은 풍요로운 땅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국 땅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참 그 비감한 마음 이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아버지 귀실복신의 영혼과 아들 귀실집사의 영혼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나뉘어서 각각 다른 신당을 거처로 삼고 있는 셈이죠. 일본에 있는 백제 유적들을 조사했던 임동원 교수는 귀실집사의 신사 이외에도 백제 출신의 인물을 모신 신사들이 일본 열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일본에서 활약했던 백제 유민들의 명부를 들여다보면 이름자 앞에 백제왕이라는 칭호가 별도로 붙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백제왕 선광은 의자왕의 왕자로서 음양의 이치와 의양 및 진귀한 보물에 관한 지식이 깊었다. 천무천황의 장례식에 백제왕을 대표해서 참석하여 망인의 생전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백제왕 남전은 벼슬이 종 3위에 올랐고 하리마의 안찰사를 지냈다. 백제왕 전복은 양우의 둘째 아들로서 백제의 음악에 능했으며 천황 앞에서 연주한 바 있다. 벼슬은 종 4위에 오르고 오하리 모리를 지냈다. 백제왕 경복은 백제왕족 중에서 가장 많은 업적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였다. 황금 900냥을 헌납하여 동대사의 대부를 도금하게 하였고 서기 649년 성무천왕의 국상 때 백제의 궁중장의를 일본에 정착시켰고 국가의식에 백제의 무와 악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백제왕들의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자마다 앞에 붙어있는 그 백제왕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광왕이라는 사람, 이 성광은 663년 백강 전투에서 패한 직후에 일본 열도로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열도 내에서 이제 그 거주하면서 외 조정으로부터 백제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백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벼슬 이름이 아니고요. 백제왕. 뒤에 보면 백제왕 신사라든지 좀 백제왕 경복하는데 이 백제왕은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다라노 고니키시. 왕을 이제 백제에서는 고니키시 이렇게 이제 부르고 건길지라고도 이제 부르고 했었습니다만 구다라노 고니키시. 백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칭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제왕이라는 성씨 시가 이제 이 성광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백제의 임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왕이라는 세 글자가 백제의 왕족에게 부여된 성씨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회에 걸쳐서 백제와 백제인이 일본의 고대사에 끼친 영향과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에 대해 그 대강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소개한 내용보다 훨씬 다양한 백제의 문화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갔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이두학 교수의 얘기를 결론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백제인들은 이제 끊임없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열도의 곳곳을 개척했고 그들에게 선진 문물의 세례를 안겨다 줬습니다. 고대 일본이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요체는 백제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백제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고대 국가로서의 어떤 번듯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인들이 멸망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이동을 해갖고 그들이 열도의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해서 이제 열도가 개화되고 개명되는 데 있어서 이제 문명의 어떤 전도사 역할을 했다.